시작합니다. 알았어요. 자, 교과서 168쪽 열강의 아시아 식민 지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국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었죠. 제국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제국주의가 널리 퍼지게 된 배경들, 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배경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열강들이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이제 표방하면서 아프리카를 침략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일어났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파슈다 사건과 모로코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들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 서양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나서 그걸로 모자라서 이제 아시아까지 식민 지배를 하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영국은 17세기 초에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진출을 했대요. 그래서 인도에 진출했던 프랑스를 물리치게 되는데 그 물리친 전투가 바로 플라시 전투입니다. 플라시 전투. 이 플라시 전투에서 몇 쪽인지 못 들었어요. 교과서 16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68페이지. 교과서 168페이지 보면 열강의 아시아 식민 지배에서 그 부분 이제 볼 거예요. 자,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동인도 회사라고 불리는 이 주식회사인데 그냥 회사가 아니라 이 나라 정부의 그 후원을 받아서 이 해외 시장을 넓히려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자, 이렇게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를 진출을 했는데 거기서 프랑스를 밀어내고 이 플라시 전투에서 밀어내고 인도에 대한 지배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19세기 중엽에 인도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영국은 인도인에게 목화 재배를 강요를 했어요. 자, 이 목화 재배를 강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영국이 면직물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 면직물의 원료가 되는 게 바로 이 목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거기 중에 하나인 원재료 공급. 이 목화 재배는 당시에 이거 아닌데? 선생님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당시에 이제 목화를 지배했던 목화를 통해서 면작물을 만들었던 이 영국의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목화 재배를 강요합니다. 원재료 공급의 역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원재료 인도인에게 목화 재배를 강요를 하면서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후에는 영국의 값싼 면직물을 인도에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을 확대를 한 거겠죠. 과잉 생산물을 수출을 했던 당시 경제적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였던 이러한 면직물을 대량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이로 인해서 인도의 면 공업은 파괴가 되었고 수공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인도의 수공업자들이 면직물을 상당히 값이 싼데 질이 좋게 잘 만들었단 말이야. 이 인도에는 수공업자 장인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은 양의 면직물을 정말 기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빠르게 만들었지만 질이 좋았던 이런 수공업자들이 있었는데 이 영국은 자신들의 면직물을 인도에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수공업자들의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 장인들의 손가락을 잘라요. 다시는 이 면직물 만들지 못하게. 정말 잔인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은 경제적인 침탈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인도의 면공업이 파괴가 되었고 수공업자들 일자리를 잃었다. 이게 영국이 인도를 지배력을 펼쳐 나갔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느냐. 자,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로부터 해상권을 쟁취하게 되었고요. 자와섬이란 곳에 사탕수수 같은 것을 재배한 농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덜란드가 이쪽 지방에 계속해서 영향을 펼치게 되니까, 이 아랫지방에 영향을 펼치게 되니까 그에 맞서서 영국은 인도를 근거지 삼아 싱가포르 식민지를 건설하고 미얀마를 식민한 뒤에 인도에 병합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런 열강들, 영국, 네덜란드, 뭐 이제 프랑스 이런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보르네오 북부와 말레이 반도 남부 등을 차지하여 영국령으로 만들었대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다 차지를 했고요. 자, 한편 인도에서 영국에 밀려난 프랑스는 어디를 차지했느냐?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를 점령하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을 하게 돼요. 또한 미국은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다. 필리핀이 영어도 많이 쓰죠. 그게 이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대를 차지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되어서 뭐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서양 열강들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침범하는 게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인데 알포인트라는 영화 알아요? 알포인트? 좀 많이 옛날 영화여서 여러분들 모를 텐데 그 공포 영화인데. 저 알포인트 알아요. 귀신 나오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알포인트 그 귀신 나오는 영화인데 좀 공포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 배경이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일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막 프랑스 죽은 군인들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때 당시에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프랑스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필리핀이 영어를 잘 쓰는 이유도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열강들이 침범을 했던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그 자료 3번에 보면은 지도로 영국령 인도제국,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 각국이 어떤 지방을 차지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설명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차 플랜테이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차지를 했었는데 네덜란드가 자와섬에서 차 플랜테이션 등으로 얻은 이익은 당시 네덜란드 정부 예산의 30%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자와는 곡물 재배 면적이 큰 폭우로 감소해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플랜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1학기 때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략한 사람들이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동일한 상품 작물을 이렇게 다 연달아서 그 작물만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곡물이 있어야 되는데 곡물을 재배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한 비슷한 문제가 남미에서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네덜란드에 의해서 이 자와섬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한 동남아시아의 인물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보면은 태국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동남아시아가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 갈갈이 찢기고 그리고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태국은 중립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 태국.
이 태국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동진하는 영국, 그리고 서진하는 프랑스의 완충 역할을 했어요. 완충 역할. 완충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완충 역할이라는 거는, 자, 왼쪽에서는 영국이 오고 오른쪽에서는 프랑스가 오니까 그 가운데 사이에서 껴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느 나라에 먹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유연하게 이런 상황을 대처를 하게 되면서 이 태국은 중립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로는 대표적인 인물로 라마 5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마 5세. 자, 라마 5세는 철도를 부설하고 증기선을 도입하고 도로와 운하를 건설하고 노예제도 및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교육기관의 창설을 하는 등, 자, 이런 것들을 다 근대적인 개혁이라고 하죠. 이런 근대 개혁을 주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벌인 외교 정책과 근대화의 성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업적을 내면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는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 두 나라가 독립을 유지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태국에서는, 동남아에서는 이 태국만 유일하게 독립국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사실 우리 조선도 이렇게 잘 대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좀 대처하는 게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서도 이 태국처럼 우리도 중립국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중립화론이라는 게 대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 태국이고, 이 태국은 라마 5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혁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독립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 봅시다. 베트남. 자, 베트남에서 근대 민족운동은 이 판보이쩌우라는 사람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판보이쩌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판보이쩌우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대표적인 노력으로는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을 합니다. 베트남 유신회. 이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을 해서 이 청년들을 일본에 유학을 시키는 거야. 일본에 가서 근대 문물들을 배워와라. 너네가 좀 똑똑해져야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보내요. 이러한 운동을 동유운동이라고 합니다. 동유운동. 판보이쩌우가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을 해서 동유운동을 주도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성공한 뒤에는, 신해혁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신해혁명이 성공한 뒤에는 베트남 광복회를 조직해서 민주공화국 건설을 깨웠다. 근대적인 정치 형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민주공화국인데 그러한 정치적인 형태를 목표했고요. 그리고 책을 하나 씁니다. 월남망국사라는 책을 써요. 월남망국사. 자, 이 월남망국사라는 책을 써서 왜 우리가 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월남망국사라는 책을 써서 이 베트남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이러한 판보이쩌우의 월남망국사는 동아시아, 한국, 그때 당시 조선이죠. 조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던 여러 식민지 국가들에게 큰 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리핀에는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세 리살. 자, 이 사람은 에스파냐에서 유학을 해서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의 잔혹성과 필리핀인의 처절한 현실을 문학적으로 고발했다. 자, 원래 필리핀이 미국 전에는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근데 후에 에스파냐가 미국에게 빼앗기면서 필리핀은 또다시 미국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지배를 당하게 돼요. 이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은
에스파냐가 식민 통치를 하는 시절에 이런 에스파냐의 식민 통치의 잔혹성을 비판을 하면서 책을 썼던 사람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 끝났으니까 학습지 채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의 등장, 우리 어제 배운 내용과 이어서 이 부분 빈칸 채워놓고 이제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제국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그 개념, 등장 배경들 알아두라고 했어요. 자, 이 빈칸 1번에는 어떤 이론이 들어가면 될까요?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다윈의 이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했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와 국제 관계에 적용했던 이 이론은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 이 사회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대표적으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 진화론을 주장했다. 자, 그리고 열강이 아프리카를 분할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두 나라가 상반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카이로와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을 연결 짓는 종단 정책을 실시했던 이 나라가 있었고요. 바로 이번에는 어떤 나라가 들어가면 되죠? 자, 바로 이번에는 영국이 들어가면 되겠죠. 영국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빈칸 3번에는 횡단 정책을 실시했던 프랑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잇는 횡단 정책을 실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의 아프리카 분할 당시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내용이 학습지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갈등을 맺었던 게 바로 파쇼다 사건입니다. 파쇼다 사건에서는 프랑스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가 독일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모로코 사건이에요. 1차와 2차 모로코 사건이 있습니다. 1차 모로코 사건, 2차 모로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은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 얘기했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아시아 열강들이 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진출하고 인도를 지배한 후에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싱가포르, 미얀마, 이런 데를 이제 점령하면서 말레이 연방을 수립을 합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이 나라는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자와섬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자, 그 외에도 뭐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베트남, 캄보디아를 식민지하고 필리핀을 식민화했다. 자, 그 아래에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거는 쌤이 나중에 학습지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내용 떠올리면서 한 번씩 직접 채워보도록 합시다. 이 정도는 채워넣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국의 민족운동. 자, 이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는 건 봤어. 근데 이 동아시아, 중국, 이때 당시엔 청나라죠. 청나라, 조선, 일본을 어떻게 침범을 했는지, 침략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청나라, 이 중국을 어떻게 침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중국의 민족운동 최초의 불평등 조약을 맺었대요. 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맺게 되었는가 한번 봅시다. 청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광저우에서 특허 상인인 공행을 통한 무역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무역하면 안 되고 이 공행이라는 독점 상인을 통해서만 무역을 허용을 했습니다. 청나라와 이 서양 애들한테 야, 너네 교역하고 싶으면 이 공행이랑 교역해. 다른 사람들이랑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공행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행무역. 공행무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무역을 했냐면, 자, 우리 자료 1번에 나와 있는 편무역을 했어요. 편무역. 이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청나라는 공행을 통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자, 당시에 이 청나라에서 팔던 차, 비단 이런 게 서양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사들이니까 영국에서는 은이 모자란 거야. 은이. 당시의 은은 국제적 관계에서 정말 널리 활용이 되고 화폐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은을 보유한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랑 교역을 하면은 영국이 자꾸 손해밖에 안 보는 거야. 이 공행을 통해서 독점 무역을 하게 되니까 또 이 공행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영국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손해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이 여러 차례 사절을 보내면서 자유무역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민간끼리 좀 교역시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청나라에서는 자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 거절을 합니다. 청나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자신들이 천자의 나라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너네 같은 오랑캐한테 우리가 교역을 베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청나라는 이 서양 열강들의 전투력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국이 이번에 어떤 꼼수를 냈냐면, 자,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한 후에 중국에 밀수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삼각무역이라고 그래요. 삼각무역.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청나라한테 차, 비단, 도자기는 사드리고 은을 주는 대신에 이 식민 지배하던 인도를 통해서 아편을 계속 파는 거예요. 자, 아편은 마약이죠. 이 청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 아편에 점점 중독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편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이 아편굴이라는 게 생겨서 그냥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마약 중독자가 돼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마약이 아편이 공짜예요? 아니죠. 사람들이 중독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 은을 지불을 하면서 사들이게 되고 결국 그 은은 인도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러한 삼각무역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편이라는 마약을 통해서 나라 하나를 거의 이제 멸망 가까운 수준까지 몰아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무역을 시도를 하다가 자신들이 자꾸 적자를 보니까 손해를 보니까 이러한 삼각무역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이 이득을 보기 시작했고요. 자, 이 청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자, 아편 밀수가 증가를 해서 사회적 위기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다 마약 중독자야. 이게 국가에서 보면은 길거리 돌아다니는 애까지도 다 마약 중독자가 돼버려.
자,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이 은을 지불을 해서 아편을 사오기 때문에 나라에 은이 모자라요. 은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화폐란 말이에요, 화폐. 그리고 국제적으로 교역을 할 때도 은이 필수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아편 때문에 사회 경제적 위기가 깊어지자 임칙서란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임칙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임칙서. 이 임칙서란 사람을 광저우에 파견을 보내서 자, 이 아편을 단속하게 한 겁니다. 근데 아편을 단속하는데 이때 임칙서란 사람이 서양인들 배에 이제 들어있던 아편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막 수장시켜버리고 그래요. 다 물에 던져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자, 그러니까 영국이 이거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왜 대영 제국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함부로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 이 아편 전쟁의 결과 당연히 전쟁의 승리는 영국이 가져갔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맺었던 조약이 난징 조약 그리고 뭐 추가 조약들을 여러 가지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징 조약 및 추가 조약의 내용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료 2번에 나와 있어요. 5개의 항구를 개항해라. 중국에 5개의 항구를 개항해라. 그러니까 이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한 무역만 하지 말고 5개의 항구를 개항해라. 그리고 영국에 홍콩을 넘겨라. 그리고 치해복권 및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자, 이 치해복권과 최애국 대우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딱히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공행을 폐지해라. 공행 폐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공행 폐지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공행이 진짜 얼마나 지긋지긋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난징 조약을 통해서 공행을 폐지하고 항구를 개항시키고 뭐 치해복권과 최애국 대우를 인정받는 등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아편 전쟁을 통해서 조약들을 맺고 이 영국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받느냐? 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이 영국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자, 보면은 아래서 네 번째 줄 보면은 그러나 조약 체결 후에도 청과의 무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영국은 에로 사건을 명분으로 프랑스와 연합을 해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쟁까지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이득을 못 본 거야. 자, 왜냐면 당시에 인도처럼 중국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애초에 값이 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수거품들이 더 싼 거야. 물론 서양에서 들여오는 면직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질은 좋을 수 있으나 이 가격적으로다가 이 중국인들은 자기네가 만든 게 훨씬 싸고 영국 거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면직물, 영국의 상품들을 잘 사지 않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니까 영국이 에로 사건을 일으키면서 프랑스와 연합을 해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는 청나라는 텐진 그리고 베이징, 이 텐진은 뭐 다른 말로 천진이라고도 해요. 천진, 베이징을 점령당하고 각기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차례로 체결했다. 이게 2차 아편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맺었던 조약 두 가지, 천진조약과 베이징 조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2번 같이 볼게요. 자, 텐진 조약은 10개의 항구를 추가 개항을 해. 자, 중국이 땅덩이가 넓긴 넓어요. 그쵸? 그러니까 항구를 10개나 더 개항해라. 그리고 크리스트교 포교를 인정하고 외교사절단의 베이징
하에 이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라는 겁니다. 주제는 그 베이징 안에 머무르는 것을 인정해 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맺었던 조약인 이 베이징 조약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이 천진 조약을 비준한다는 건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을 인정을 하고 천진을 또 개항해라. 그리고 영국의 주릉, 다른 말로는 뭐 구령반도라고도 하는데 주릉을 할양하고 러시아의 연해주 등지를 할양해라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가 왜 나오냐면 당시에 프랑스, 영국, 미국이 이 청나라와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중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너 고생했으니까 오케이 연해주 줄게 이러고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의 연해주 등지를 할양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자, 서양 열강들이 중국을 침범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바로 아편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편 전쟁은 1차 아편 전쟁의 중요한 키워드로는 이 임칙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칙서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삼강무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이제 제1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1차 아편 전쟁에 의한 결과로는 난징 조약하고 추가 조약들을 맺었는데 그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렇게 조약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자 영국이 프랑스, 미국 등과 연합을 해서 다시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2차 아편 전쟁이에요.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에 의한 결과로는 텐진 조약 그리고 베이징 조약 같은 조약들이 있다. 그래서 1차 아편 전쟁과 2차 아편 전쟁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내용 이어서 하고 그리고 마무리된 내용들은 학습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영국이 아시아를 지배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이 어디를 점령했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